네, 안녕하세요. 엉두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금융시장에서 버블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모델이고요. 모델의 이름은 로그 피리어딕 파워 러 모델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로그 주기 진동 멱함수 법칙 정도가 되겠네요. 몇 함수라는 말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줄여서 LPP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LPPL 모델의 기본 개념하고 가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이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PPL은 당연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물리학자인 디디에르 소르네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써서 발표까지 한 거를 제가 보고 나서 그의 페이퍼와 저서를 4-5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읽고 관심이 가서 찾아보고 실제 코드로 구현까지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와 관련한 테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거를 처음 관심을 가진 게 한 7년 정도? 7년 더 됐구나. 한 8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는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런 책과 발표였습니다. 자, LPPL은 기본적으로 복잡계의 세상을 가정하고요. 복잡계를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에서 차용된 모델입니다. 이를 금융시장에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 소르네트 교수님의 의도였었고요. 주가 예측을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 또는 주가 지수의 상황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버블이 아니면 예측이 안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버블인지를 진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버블이 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평소에 버블도 아닌 차트를 이 모델에 갖다가 대봐야 아무 해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까지 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를 알려준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이제 모델을 보면 차차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원래 소르네트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복잡계 구조가 지닌 고유 패턴을 확인하고 그 패턴을 사용해서 금융시장이 아니라 지진, 그리고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임계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방탄조끼 성분인 케블라 같은 물질의 변형력의 어떤 균열들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안정 상태를 벗어나 큰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 그 패턴을 연구했었고요. 프랙탈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향후 큰 균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예측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도 쓰셨고요. 현재도 그는 지구물리학과 파트타임 교수를 UCLA에서 하고 있고 취리 연방공과대학 전임 지구물리학자를 겸하고 계십니다. 금융연구를 하시지만 물리학자에 조금 더 가까운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 관련 연구를 하다가 금융시장도 이 작은 불씨들의 상호작용이 자기 조직화 과정을 통해 아주 높은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작은 사건들도 그것이 서로 뭉쳐가지고 자기 조직화를 이루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각 개인은 불확실하지만 그 개인의 집단인 군중은 어느 정도 일부분 예측 가능하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임계 현상이 도달하면 별거 아닌 사건, 과거 같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도 자산의 급격한 대폭락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했고, 그것을 깨닫고 금융시장 관련 연구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공식이나 법칙을 보기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하나의 가정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맞지라는 납득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납득하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정은 멱함수의 법칙이거든요. 멱함수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사건의 발생 빈도는 작은 사건보다 적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큰 지진은 작은 지진보다 적게 발생한다. 큰 전쟁,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은 국지전보다는 발생 횟수가 당연히 적겠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역함수의 법칙이고,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손실이나 거대한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작은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기 위한 전주 조건이 그 작은 사건들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 횟수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에 가깝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함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나요? 이 보통 우리가 가정했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역함수의 법칙과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건의 횟수가 역함수의 법칙에 비해서 정규분포는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정규분포는 보시면 이런 구조잖아요. 그럼 이쪽에 발생할 사건은 굉장히 적게, 확률이 적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역함수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큰 사건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보다 역함수의 법칙을 따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LTCM 사태처럼 그 과거 1998년에 있었던 LTCM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을 때 금융시장을 바라봤던 관점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관점이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0.005%의 확률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벌어졌고, 금융에서 그 정도 크기의 사건은 0.005%가 아니라 한 1에서 2% 정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폭락이 안 날 거라고 가정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정규분포를 가정한 모델의 약점이 이런 것이고, 이제 그것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또는 그것의 반론으로 이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가정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한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전에 이 법칙을 만든 소르네트 교수는 이 법칙을 사용해서 돈을 잘 벌었을까요? 네, 결론은 벌었습니다. 소르네트 교수는 1997년 9월에 외가격 풋옵션을 매수해서 같은 해 10월 27일 다우존스의 역사상 6번째 큰 하락을 사전에 맞춰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이 해 11월에 메릴 린치를 통해 거래한 내역을 공개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폭락을 해석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10월 26일 주가와 10월 29일의 주가가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8월 초에 있었던 사건과 꽤 유사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급격한 하락이 있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게 있었나 싶죠. 그리고 이후에 소르네트 교수는 1998년에 러시아 루브라 폭락을 예측했고 2000년 초 닷컴 회사들의 폭락도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이고요. 이게 그 당시 닷컴 버블, 이게 2000년 3월 10일인데 예측을 했었습니다. 또 추가로 1999년 로그 주기 진동을 발견해서 니케이 지수가 안티버블, 그러니까 이거는 버블인 거고 요렇게 되면 이제 안티버블인 거잖아요. 안티버블에 있다고 1999년 1월 15일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연말에 니케이 지수는 50%가 상승했습니다. 또 2008년 9월 전에 로그 패턴을 발견했었고 반등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이후에도 여러 번 소르네트 교수는 자신의 매매를 사전에 알리고 시장의 급등과 급락에 대한 예측을 자신의 사이트, FCO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게재를 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 사이트는 2022년 이후에 멈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2년 이전에는 이 사이트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했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 닫으셨는지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기본 가정입니다. 모델의 수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봤기에 이런 모델이 나왔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풍선을 부풀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풀지 않은 상태에서의 풍선은 신축성도 좋고 찢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찌르고 누르더라도 구멍을 내기가 어렵죠. 이제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을 크게 부풀려 봅시다. 부풀어 오르지 않은 풍선은 나뭇가지나 핀셋 이런 거를 눌러도 이때는 뭐 설사 구멍을 눌러도 풍선이 뻥 하고 터지지는 않고 그냥 바람이 쉬 하고 새어나가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풍선 안에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고 더 많이 집어넣고 빵빵해질 때까지 집어넣으면 풍선은 외부 효과에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이럴 때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풍선을 폭발하게 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풍선이 만약에 폭발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가장 큰 원인은 나뭇가지나 핀 또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손가락이 미치는 압력 같은 외부 요인입니다. 그것이 풍선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풍선이 터졌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같은 영향도 대부분의 상황, 풍선이 빵빵해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풍선에 거의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풍선을 크게 부풀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풍선을 부풀게 한 요인은 핀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공기,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적 불안정성이 차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로 차 있으면 어떤 큰 사건이 만들어질 준비가 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LPPL 모델의 기본 가정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LPPL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LPPL 모델의 공식입니다. 변수는 7개이고 하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3가지는 성장하는 것, 성장 추세를 피팅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진폭을 결정하는 모델과 그 다음에 이 주기가 얼마나 길거나 짧게 돌아갈 수 있는지 진동을 결정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블은 지수적 성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지수적 성장이라면 이게 이제 선형 성장이죠. 요게 이제 지수적 성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폭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진동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LPPL의 기본적인 모델의 모습이고요. 그 궤적을 충실히 잘 따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궤적을 충분히 잘 따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요. 각 파라미터들 A, B, T, C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는 바로 얘입니다. 자, 선이 하나 그어졌죠? 이거는 TC,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우리가 함수를 봤을 때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벽 같은 게 생기겠죠? 이게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벽, 그 벽을 TC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말로 하면 붕괴 시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은 여기서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결정하는 이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주기의 진폭 크기, 이렇게 되면 C가 얘보다는 큰 거죠. 진폭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C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기, 얼마나 자주 이 사이클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천천히 돌아오느냐 이런 것과 같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지표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M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그리고 맨 마지막 파이는 뭐 이거 시작 지점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7가지 지표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파라미터 추정은 총 7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 경사적 하강 방법을 사용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을 텐데 진짜 최적해를 찾느냐 아니면 점점 하강하다가 근처에 빠져버리느냐 라는 문제가 항상 모델의 한계점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생겨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말고 어떤 변형된 논문에서는 파라미터를 3개로 줄여서 최적해를 찾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은 범위를 벗어나니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최적해를 찾았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것이 지금 시계열이 우리가 피팅할 그 모델의 궤적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이 LPPL이 가정한 궤적을 아주 잘 따르는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요 범위에 요 파라미터가 위치하면 이것은 LPPL을 너무나 잘 따르는 버블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버블이 기간에 많이 의존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버블을 예상을 할 때 최근 120일 데이터를 써서 이제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닌데 한 700일을 봤더니 이 차트는 이때는 버블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여기만 끊어서 보면 버블이지만 길게 보면 버블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차트만 보고 버블로 진단할 것이 아니고 논문에서는 최종 750일까지 모든 시계열 데이터에 LPP를 적용하여 각 시계열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5일부터 750일까지 이제 전체를 다 피팅을 해본 거고요. 그 중에 도대체 몇 개가 버블로 판명되었는지 해가지고 이것은 LPPS 컨피던스라는 밸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꼭 몇 퍼센트가 버블이다라고 정하진 않았었는데 예전에 소르네트 교수님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10% 이상 버블이 나오면 꽤 버블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10에서 15%? 정확히 숫자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트로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거에 15% 정도 되면 아 버블이겠구나 라고 저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가정을 해서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저 모델을 피팅을 해서 제가 직접 이제 코드를 돌려봤고요. 버블 감지 비율은 아까 LPPS 컨피던스가 15% 이상이면 아 버블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모델을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짠 코드로 돌린 것입니다. 끝일은 2000년 2월 28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요 밑에 있습니다. 버블 감지 비율 47.83%면 125일부터 750일 이전 시계열까지 다 했는데 그 시계열 중에 47.83%가 이 시계열을 버블로 진단했다는 것이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버블이 마지막으로 감지된 날짜는 1999년 11월 10일부터 나스닥 2020년 2월 28일까지 이 시계열이 되겠고요. 그때 is 버블 yes로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 아 버블로 진단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정확히는 3월 10일경에 큰 폭락이 있고 계속 빠졌었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코스피 2008년 11월 30일에 대상으로 제가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쪽이죠. 아래로 향하는 안티버블도 잘 진단을 했는가 봤더니 그 당시 버블 감지 비율이 30.65% 정도가 됐고 여기 DTC는 뭐냐면 이제 여기 TC가 크리티컬 타임이잖아요. 크리티컬 타임까지 남은 시기인데 11월 30일, 요 날짜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루도 안 걸리고 이제부터는 반등할 거다. 이제 안티버블이니까. 물론 요거는 그 논문에서도 꼭 이거를 너무 신뢰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뒤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그 안에 벌어질 것이다라고 봐야지 꼭 그 날짜에 벌어진다라고 예상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어찌됐건 나온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티버블, 버블이 yes이고 이거는 너무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될 확률은 낮다라는 게 이제 LPPL의 의견이었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주식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인덱스를 해본 거고 테슬라의 2021년 11월 1일자 이게 이제 테슬라 고점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저 때가 2021년 11월 중순이 지금 테슬라 역사적 고점이었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전 시기열만 가지고 진단을 했더니 버블로 진단된 게 11.5%였고 언제쯤 떨어질 것 같냐? DTC 크리티컬 타임은 하루인데 뭐 한 달 이내란 소리였겠죠? 그 정도로 봤습니다. 자, 궁금한 건 지금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현재 차트, 오늘 기준으로 가장 최신 차트를 적용을 했더니 이제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블로 진단이 됐고요. 18.37% 이 시기열로 봤더니 is 버블 yes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르헨트 교수 논문과 여러 발표에서도 나온 것들인데 개별 주식은 정확도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 주식은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주식은 개별마다 너무 다른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버블 차트를 보이는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배가 올라갔는데 이익도 10배가 올라간 애가 있을 거고 얘는 10배가 올라갔는데 이익은 하나도 안 오른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A는 버블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본인은 이제 인덱스나 그 원자재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발표였는지 논문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분명히 언급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인덱스나 원자재. 그래서 소르네트 교수님도 보통 인덱스와 원자재와 관련돼서 그 본인의 사이트에 올리셨고 주식은 올렸는데 주식은 항상 뭔가 있었냐면 펀더멘탈 지표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닫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건 다 알아봤는데 당연히 완벽할 리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제가 떠오르는 한계는 뭐냐면 이게 버블인 게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얘를 트레이딩 모델로 쓰기에는 모델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버블을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는 것도 버블이 될 수 있잖아요. 주가 지수가. 뭐 PER이 시장이지만 뭐 한 300이 돼버렸다. 사실 이건 버블인데 이게 이런 궤적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이런 것도 진단할 수가 없죠.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항상 많지도 않고요. 예, 주가 지수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경우에 얘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지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네. 별 내용 없었나요? 재밌으셨으면 네,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